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희는 조너서나이트의 불안한 세대, 핵심 내용 깊이 있게 파헤쳐 볼까 합니다. 이게 요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불안이나 우울, 외로움 같은 게 왜 이렇게 늘어나는지 분석한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특히 2010년 이후로요. 10대 우울증은 2배 이상 늘고 청소년 자살률도 막 치솟고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근데 이게 전쟁이나 아니면 큰 경제 위기 같은 그런 뚜렷한 외부 충격이 없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더 의아한 거죠. 그렇죠. 원인이 뭘까 궁금하죠. 네, 이 자료가 바로 그 근본 원인을 좀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핵심 내용들을 좀 같이 짚어보려고 합니다. 아, 네. 자료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1990년대 아이들하고 2010년대 이후 아이들의 어린 시절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네, 어린 시절의 재구성. 이게 핵심 변화죠. 예전엔 밖에서 놀고 자기들끼리 문제 해결하고 그랬다면 네네. 요즘 애들은 그냥 집안에서 스크린 보고 부모님 관리 하에 있고 시간이 훨씬 길어졌다는 거죠. 맞아요. 특히 그 자료에서 강조하는 게 2007년에 아이폰 처음 나오고 나서 한 2012년쯤 그때부터 스마트폰이 청소년들한테 확 퍼지면서 정신건강 문제가 눈에 띄게 확 늘었다는 거예요. 아, 그 시점이군요. 네. 이게 그냥 우연은 아니라는 거죠. 분석을 보면요. 그렇군요. 그럼 그 구체적인 원인은 뭘까요? 자료에서는 그게 한 두 가지 흐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그 스크린 기반 어린 시절의 함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스마트폰이나 소셜미디어는 이게 본질적으로 좀 중독성 있게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렇죠. 계속 보게 되죠. 네. 그리고 끊임없이 남들하고 비교하게 만들고요. 그 페이스북 내부 연구에서도 나왔었잖아요. 인스타그램이 10대 여자아이들 한 13 정도한테 신체 이미지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고. 아, 그런 결과가 있었군요. 네, 인정했었죠. 거기다가 또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닐까 하는 불안감, 포모라고 하죠. 네, 포모. 그리고 수면 부족 문제까지 막 겹치는 거예요. 아, 실제 얼굴 보고 얘기하는 시간은 줄어들고 그 자리를 이제 디지털 소통이 대신하면서 뭐랄까 깊이 있는 관계 맺기나 공감 능력 키우기가 좀 어려워진다. 이런 맥락이군요. 정확합니다. 디지털 세상이 현실 경험을 너무 많이 대체해버리는 거죠. 혹시 본인께서는 좀 어떠세요? 이런 디지털 기기 사용하시는 게 집중력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랑 관계 맺는 방식에 좀 영향이 있다고 느끼시나요? 생각해보면 영향이 없다고는 못하겠네요. 네. 근데 이 디지털 영향력도 크지만 자료에서는 또 다른 중요한 점을 지적하잖아요. 아이들의 현실 경험 자체가 변했다는 거요. 그러니까 놀이의 종말이랑 안전 제일주의 문제요. 이것도 심각하게 다루던데요. 아,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핵심 원인이에요. 뭐냐면 아이들을 모든 종류의 위험이나 불편함에서 완벽하게 보호하려고 하는 거, 과잉보호 경향이요. 네네. 이게 오히려 아이들을 역설적으로 더 약하게 만들었다는 분석이죠. 아, 오히려요? 네, 왜냐면 그 예측 불가능하고 때로는 좀 위험할 수도 있는 자유놀이 있잖아요. 네. 그게 사실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도 해결해보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법,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을 배우는 정말 필수적인 과정인데 이게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져 봐야 아픈 줄 알고 친구랑 싸웠다가 화해하면서 배우는 그런 경험 대신에요. 그렇죠. 맨날 안전하고 어른들이 통제하는 환경에만 있다 보니까 작은 스트레스나 어려움에도 그냥 확 무너지게 된다는 거군요. 네, 그런 기회 자체가 박탈당한 거죠. 어릴 때랑 비교해 보시면 좀 어떠세요? 요즘 아이들 모습하고? 가장 다른 점이 뭐라고 느껴지세요? 아, 정말 그렇네요. 결국 그 두 가지 큰 변화,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는 건강한 위험과 도전을 경험할 기회는 확 줄고 반대로 가상 세계에서는 끊임없는 비교와 자극은 엄청 늘어난 거. 이 두 개가 딱 만나면서 지금처럼 전례 없는 불안과 외로움, 집중력 저하를 겪는 세대가 나타났다. 이게 이 자료의 핵심 진단이군요. 네, 맞습니다. 딱 그거죠. 이 모든 것이 합쳐진 결과입니다. 상황이 참 심각하게 들리는데 그래도 자료에서 변화의 가능성도 이야기하고 있죠. 희망적인 부분도 있나요? 아, 물론입니다. 네. 의식적인 노력을 하면 이 흐름을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는데요. 네, 어떤 것들이 있죠? 첫째는
스마트폰 사용 시작 시기를 최대한 늦추자는 겁니다. 뭐 최소 14살, 이상적으로는 16살 정도를 권장하더라고요. 14살, 16살. 네. 그리고 둘째는 학교 안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고 집에서도 명확한 사용 규칙을 정하자는 거죠. 특히 그 침실에서는 아예 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 침실 사용 금지. 결국 기기 자체를 없애자는 건 아니고 사용을 좀 제한하고 통제하자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균형이 중요하죠. 그럼 또 다른 제한은 뭐가 있었나요? 장려하는 겁니다. 특히 어른들 개입 없이 아이들끼리 그냥 자유롭게 노는 시간 있잖아요. 비구조화된 놀이 시간. 이걸 확보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하고요. 네, 비구조화된 놀이 시간. 넷째는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를 좀 해결하고 적절한 수준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배울 기회를 뺏지 않는 거죠. 즉, 과잉 보호에서 좀 벗어나자는 겁니다. 네, 스스로 부딪혀보게 하는 거.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분한 수면. 청소년들 기준으로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는 꼭 자야 한다는 것도 아주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들어보니까요, 결국 기술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는 법, 그리고 아이들한테 현실 세계 경험이랑 자율성을 좀 되돌려주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 같은데 우리가 좀 놓치고 있었던 육아나 교육의 본질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분석을 보면요. 현재 젊은 세대가 겪는 어려움이 뭐 기술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고 또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있느냐 하는 그 방식의 문제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방식의 문제. 네. 그래서 의식적인 변화를 통해서 충분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내용들이 당신에게도 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좀 남기고 싶네요. 우리 사회는 과연 아이들의 그 건강한 성장에 꼭 필요한 적절한 어려움, 그리고 자유로운 현실 경험을 되돌려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편리함과 안전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계속해서 다음 세대의 회복 탄력성을 약화시키는 길을 가게 될까요? 다음 탐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